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넥스 IR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경제TV에서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중소기업 전용 거래 시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코넥스 시장인데요. 앞으로 코넥스 IR클럽에서 여러분들에게 코넥스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넥스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거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창조투자자문의 조성화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그 자리가 참 어깨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속속들이 소개를 해주셔야 하는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이제 부여받으셨어요. 알고 네. 계시죠? 네, 자, 또 한 분의 특별한 초대 손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코넥스 협회장을 맡고 계신 김군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코넥스가 어떤 시장인지부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99%를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주식 조달 금액은 1%에 불과한 현실.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벤처기업들. 이들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2013년 7월 개설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자, 이 영상 보시면서 코넥스 시장이 과연 어떤 시장인지부터 지금 맛보기로 좀 알아봤는데요. 조성화 팀장님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코넥스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리고 창조경제, 창업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코넥스가 출범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운영하는데 보통 은행에 편중된 게 사실인데요. 100으로 따지자면 83% 정도가 은행의 대출로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자금이나 아니면 비은행 금융기관, 벤처캐피탈이라고 하죠. 이런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많이 받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불과 12%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등으로 CB나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코스닥 시장도 있고 프리보드 시장도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워낙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보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부채율이 엄청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율에 대한 경감이 좀 상장 회사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과중해서 은행 대출 정책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넥스라는 중소기업 전용 새로운 시장이 생겼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이라고도 하죠. 네. 이런 비상장 주식과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의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7월 출범 이후에 많은 부분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진입 장벽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시장은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좀 장외 주식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중간 단계라고 표현을 하신 게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김군호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넥스 협회 협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네. 또 지금 회원사는 얼마나 되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2013년 7월 1일 날 네. 20여 개사가 최초로 상장을 했고 네. 해마다 40~50개씩 상장을 하면서 현재 112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네. 시가총액은 13년도에는 9천억이었는데 네. 현재는 4조 6천억 원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4.6배가 늘었고요. 지수로 보면 그때 당시 1000으로 볼 때 지금 2,200포인트라서 2.2배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넥스 협회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실적이 좋고 기업 수가 늘고 또 여기서 코스닥으로 간 기업이 14개나 되는데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좋은 시장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제도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표출하고 또 정보가 비대칭이라서
저희 기업들을 시장에 좀 알리는 역할을 하자 해서 사단법인으로 네. 저희가 코넥스 협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회원사가 112개 예, 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런 협회, 이 단체가 존재를 한다는 게 그래도 참 고무적인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조성아 팀장은 이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초기에 코넥스는 전문 투자자나 아니면 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기업 투자자들만 뭐 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초기 예탁금을 3억 원이라는 예탁금으로 사람들의 시장 참여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 목적은 전문 투자자나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아니면 전문 엔젤 투자자 등의 시장 참여를 생각했는데 뭐 시장의 활성화가 사실 좀 안 되고 거래량이나 뭐 거래 대금이 약간 적고 그리고 이제 전문 투자자들도 사실상 수익률과 자금 회수 두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따지다 보니까요. 네. 적극적인 참여가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한 가격 거래를 형성하고 장내 거래에서 투자금이 회수되는 시장의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제기될 뿐더러 뭐 거래 부진은 기업들로 하여금 코넥스 시장의 뭐 상장 요인과 투자 요인을 다소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이제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 요인을 확대하고 유망 기업들의 코넥스 시장 참여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현행 3억 원의 투자 예탁금을 뭐 1억 원으로 낮추고요. 뭐 증권사를 통한 간접 투자, 뭐 랩 어카운트라고 하죠. 뭐 그런 경우에는 아예 예탁금 규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개인들한테도 투자를 좀 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액 투자 전용 계좌라는 뭐 전용 따로 뭐 연간 3천만 원까지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취지대로 좀 효과를 봤나요? 네, 뭐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네. 뭐그 결과로는 효과가 바로 나타났고요. 2015년과 16년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15년도 코넥스 시장은 뭐 시가총액 1조 4천억 정도의 규모의 뭐 코넥스 시장이었는데요. 2016년 뭐 예탁금 변경 후에 뭐 소액 투자 전용 계좌 이후에 3조 6천억 그리고 현재는 4조 6천억으로 뭐 보통 3배 정도 증가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넥스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모두 2배 이상 뭐 증가를 했고요. 이것이 또 예탁금 기존 3억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소액 투자 전용 계좌를 도입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 대금도 늘고 또 거래량도 늘고 이렇게 시장이 점점 활성화가 돼가고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여기다 분명히 또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코넥스 기업은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이오라든지 생명공학, 신물질, 소프트웨어, 또 엔터테인먼트 등 새롭게 무장한 어떤 기술과 지식으로 자금을 모아서 세계로 나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첫째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코넥스 시장 자체에서는 자금 조달 기능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한 다음에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코스닥으로 가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을 좀 봐야 되고 첫째는 자금 조달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을 알려야 되는데 정보의 비대칭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써주지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런 프로에 나와서 CEO들을 직접 보시고 투자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또 저희 클럽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원이 나온다면 시장이 보다 더 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조성아 팀장님께서 예탁금이 1억 원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1억 원도 네, 이 만만치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액 투자 전용 계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소액 투자 전용 계좌는 말 그대로 예탁금 없이 뭐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연간 납입 금액은 3천만 원인데요. 오로지 코넥스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전용 계좌로 계좌 개설은 모든 증권사를 포함해서 1인 1계좌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납입 한도는 연간 3천만 원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3천만 원을 처음에 제 계좌에 입금을 뭐 코넥스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3천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자금이 필요해서 1천만 원을 빼면 다시 1천만 원을 입금해서 뭐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3천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뭐 제가 2천만 원, 지금 현재 2천만 원만 있기 때문에 2천만 원만 딱 입금을 해서 투자를 네. 하다가 나는 아직 3천만 원의 한도를 다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추후에 다시 납입해서 3천만 원을 다시 맞춰서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뭐 차익을 이용한 재투자는 납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한 후에 예를 들면 수익이 1천만 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4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또 재투자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큰 금액만 되냐? 아닙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도가 3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증권사는 계좌 개설을 하고 바로 다음 영업일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는 더 적은 금액이라도 납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금은 3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네. 또 그걸 사용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코넥스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또 투자자들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좀 더 익숙한 뭐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시장을 두고 왜 꼭 코넥스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아직은 좀 생소한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을까? 어떤 매력이 있을까 싶거든요. 네, 뭐 사실 뭐 위험도 있지만 투자의 꽃은 처음과 끝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코넥스는 평가액 대비해서 4,000% 무려 40배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도 있고요. 그래요? 네, 평균 수익률이 200%가 넘는다는 사실은 아마 뭐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평균이 200%. 네, 평균 200%입니다. 네, 이처럼 이제 괜찮은 투자 수익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모르시기에 인기가 없어서 투자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코넥스의 기업이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뭐 코넥스는 시가총액 1,000억이 넘는 경우가 1,000억이 넘는 종목도 8종목이나 있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은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으로 3,800억, 뭐 4,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네. 4,000억 정도면 코스닥 기업에서도 100위 안에 드는 그렇죠. 기업입니다. 네, 굉장히 네. 큰 규모인데요. 뭐 가장 낮은 종목은 30억 정도의 이프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뭐 약간 그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약간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초기 시장에 진입한 회사들은 일정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성장기에 본격 가동화되는 단계의 기업들이 많고 코넥스의 특성상 정보의 희소 가치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네. 정보의 희소 가치로 인한 수익률의 급등 또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오히려 정보의 희소 가치가 있으면 수익률이 급등할 수 있는 오히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대 또한 해볼 만하고요. 네.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수일제 상한가 한 달 만에 시초가 대비해서 761%입니다. 네, 평가액 대비해서는 2,944%를 기록한 와. 종목도 있는데요. 네, 이처럼 이제 투자의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평가액 대비 2,900%라고요. 아니 이게 정말 엄청나긴 한데 또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네, 익숙한 맞습니다. 수익률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엿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과 비교했을 때 또 장단점이 있겠죠.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점부터 알려주세요. 네, 뭐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코스닥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처럼 업력이 충분하지 않고 매출이 매우 큰 기업들도 아닙니다. 예, 벤처 기업의 중심 시장이기 때문에 상장 요건이 까다로운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뭐 상장 절차 살짝 말씀드리면요.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고 기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장 주식 중에 코스닥을 준비하는 기업들 중에 방향을 우회해서 코넥스 기업을 먼저 진입했다가 코스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넥스를 먼저 진입했다 코스닥으로 진입을 하는 이유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각종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법인의 코스닥 이전 상장 시에 심사 요건의 특례로는요. 자기자본 요건 완화 3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주고요. 네. 설립 후 경과 연수 3년, 보통 코스닥 기업을
진입을 하려면 3년 이상의 업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좀 배제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질적 심사 중에 기업의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기간이 단축이 됐는데요. 45 영업일에서 30 영업일로 단축이 돼서 이처럼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코넥스 시장에 우선 진입했다가 그러다가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장점으로는 공시 부담의 완화가 적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겠네요. 코넥스 시장은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비해 제출해야 하는 증권 신고서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분기 반기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뭐 장점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반기 보고서의 의무가 없으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적지만,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그만큼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수익률에 크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비상장 주식과는 다르게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장 주식과 같은 시간에 HTS로 쉽게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한 가격 형성과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단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은 뭐 거래량이나 뭐 거래 대금이겠죠. 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적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가총액 4천억 정도 되는 기업과 30억 되는 기업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12개의 기업 중에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뭐 약간 미흡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수익률의 기대 기간이 약간 길다라는 것이 상장 주식과는 좀 다른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사놓고 묻어두면 오를 걸 예상하는 장외 주식보다는 대응 면이나 아니면 매수 매도 면에서 공정하고 편리하지만 네. 하루에 60%를 왔다 갔다 하는 상장 주식보다는 사실상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네. 아까 서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보가 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공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의 공개가 약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 습득력에 의한 수익률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장점 또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 부족에 따른 주가 변동성 그리고 회수, 황금성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요소를 보았을 때 코넥스는 쉽게 장외 주식과 상장 주식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HTS의 이용으로 신속한 매수 매도 시세의 공정성과 가격의 형평성은 있지만 장외 주식과 비슷하게 기간에 대한 리스크, 기간이 약간 중기, 장기를 봐야 된다는 리스크도 있고요.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한다는 편파적인 정보력에 의한 시장 형성 가능성도 둘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넥스 시장의 장단점까지 코넥스의 이모저모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순서입니다. 자, 김군호 대표님께서는 코넥스 협회 협회장이시기도 하지만 또 FN 가이드 대표이사기도 하시잖아요. 네, 저도 네.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FN 가이드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내용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2000년 7월 설립 초기 온라인 리서치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금융정보업의 문을 연 FN 가이드. 이후 10여 년간 상장기업 분석을 비롯해 펀드 평가와 자산 평가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실시간 채권지수 산출 방법과 시스템 특허를 취득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채무증권 발행기업 가치 분석, 산업군 위기지수 산출법을 개발하며 금융종합 컨설팅 기업의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 데이터까지 축적된 국내외 데이터만 6만여 항목, 은행과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FN가이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 수만 1000여 곳에 달합니다. FN가이드는 지난 2013년 7월 코넥스에 상장된 이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평가 사업이 바로 그것. 한국신용평가사와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이어 국내 네 번째 신용평가사 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 간 경쟁으로 금융정보 제공 시장도 레드오션화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을 통해 FN가이드는 최근 10년간 평균 15%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핀테크나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욕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규모의 경쟁력을 앞세운 FN가이드가 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읽어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신용훈 기자와 함께 FN가이드에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대표님이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회사인지요? 저희는 2000년도에 이 삼성그룹의 일환으로 네.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는 그 전에는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을 맡았었는데 이 네. 사업을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FN가이드를 설립하였습니다. FN가이드의 주 사업 목적은 금융 데이터를 모아서 기관 투자가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또는 각종 회사들, 정부 기관에게 데이터를 모아서 의사결정 판단을 도와드리는 툴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점차 이런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4년은 적자를 받고 그 이후에 12년간은 흑자를 내고 있는 어허.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네. 제가 질문 하나 예,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FN가이드는 이제 금융 데이터 비즈니스를 주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궁금한데 예.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종목에 대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요. 또 어떤 특정 회사의 모든 재무제표, 그다음에 그 회사가 했던 모든 어떤 주주총회 결의사항들, 대주주의 주식 매매, 매도 이런 데이터도 다 만들어놨고 또 펀드에 어느 펀드의 매니저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펀드를 운용을 했고 또 이직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투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궁금한 것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FN가이드만의 핵심 경쟁력 꼽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이터를 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비주얼라이저 한다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은 IT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와 IT의 만남, 그것이 저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렇군요. 참 데이터와 IT의 만남. 예. 참 이 혁신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FN가이드도 마찬가지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상태죠. 예. 앞으로 이 코스닥 시장 상장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그 코넥스 기업의 많은 목적은 네. 코스닥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이 외형 100억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90억, 100억 이 사이에 3년간 있었는데 이것이 100억이 넘을 때 상장 신청을 할 계획이고 그것은 내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향후 FN가이드의 최종 목표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신규 사업하시는 계획하고 계신 신규 사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신용평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대책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7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면 저희는 신용평가 시장 현재 국내에 3개사만 있는데 거기에 새로 진입하고 싶고 하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로보어드바이저, 네. 핀테크 이런 기반 데이터를 저희가 다 다루고 있는데 그 분야에 진출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창 핫하죠.
예. 로보 어드바이저. 예, 네, 예. 요새 뭐 가장 뜨거운 뭐 네. 로보 어드바이저의 네, 맞습니다. 핀테크의 예. 이런 시대의 흐름에 또 발맞춰 나가는 기업으로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넥스 IR 클럽 오늘 첫 시간 함께 했고요. FN 가이드의 김군호 대표이사 그리고 조성화 팀장과 코넥스 시장에 대한 이모저모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조성화 팀장께서는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배를 타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깨가 무거운 거 알고 계시죠? 네, 코넥스 맞습니다. 알림이로서의 정말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땀나도록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넥스 IR 클럽 오늘은 문을 이만 닫을 시간입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코넥스 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들 알려드리고 또 코넥스 시장이 보다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코넥스 IR 클럽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